지금부터 저희 특별 세션으로 한국 지속가능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갖지는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한국의 SDG 이행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이따 오후 포럼을 통해서 지금 이행 상황들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 세션은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평가와 정책 제안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사회 보고서 작업은 올 3월부터 준비 작업, 논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가 SDG 이행 상황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민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UN SDG와 한국 SDG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분석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난 3개월여 동안 관련 분야에서 보고서 작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업은 식량 농업과 기후변화 그리고 거버넌스 국제협력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10개 단체들이 참여해서 각 주제별로 이 통계 동향들의 지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주제는 총 5개 주제, 22개 세부 목표들의 이행 현황들을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 이용 및 관리, 저탄소 에너지 순환 경제,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국제 협력 기반 마련, 이 5개 분야 22개 세부 목표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식량 해소와 식량 안보 분야, 저탄소 에너지 순환 경제 분야, 그리고 SDG 이행 상황 시민사회 참여 체계와 국제 협력 분야와 관련된 발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와 관련된 분야의 발표입니다. 그 김대훈 세이브넷 지원센터에서 김대훈 선생님께서 첫 번째 주제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와 관련된 시민사회 평가 보고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그 농업과 식량 분야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야의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신 분들은 논살림 사회재협동조합, 또 세이프넷 지원센터, 전국 씨앗도서관 사회재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또 한살림연합 이렇게 그 5개 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그 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평가 대상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식량 분야 또 이 먹거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 존엄에 있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고 또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장되어야 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SDG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평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를 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항목들의 지표 내용 또 저희가 활용한 통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대기 평가를 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2번에 그 기아 해소 및 식량 안보라는 목표에 집중해서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는 그 SDG 12번 목표의 그 식량 손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SDG 2번 목표의 그 지표는 그 크게는 식량 접근성,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이 전 세계의 시민들이 식량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식량의 안정성 수준은 어떠한지, 또 영양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또한 식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농업 부문의 목표들을 어떻게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 문제, 유전적인 자원의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유지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에 주되게 활용한 통계 자료들은 식량 접근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 정부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 분율 통계 자료를 주되게 참고를 했고요. 또 이 영세 농가, 우리 소농들 또 중농들의 소득 보장에 관련돼서는 농업소 등에 관련된 통계 자료들, 또 농업 그 자체의 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 이런 지표들을 통계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에 있어서는 이제 핵심적인 지표가 친환경 농업 또는 유기농업의 비중,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또 그것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어떻게 수립돼서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 지표로는 친환경 인증 면적, 농지 면적과 또 생산량, 또 여기에 이제 관행 농업에 투입되어지는 농약, 화학적인 농약, 또 화학 비료의 사용량이 어떻게 저감되고 개선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종자 관련해서는 세계 종자 시장 내에서의 한국의 이 비중, 또 토종 유전 자원을 어떻게 수집하고 보존하고 계속 이것을 확대시켜 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2번 목표에서 농산물 보조금 철폐 및 식품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GDP 대비 농업 부가가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고요. 또 이 선진국에서 이 저개발 국가에 제공되는 농업 부분의 ODA 비중도 살펴봤고, 또 농업 수출의 보조금을 SDG 목표에서는 철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떠한가도 살펴봤습니다. 또 저희가 애써서 생산한 식품과 농식품들이, 이 농산물들이 폐기되지 않고 온전히 시민들의 식생활, 또 이 식량 접근성에 도움이 되도록 쓰여져야 되는데, 이 식품들이 아깝게 손실되는 비중들, 또 1인당 음식 쓰레기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에 대한 통계들을 가지고 이 음식물 쓰레기 감소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식량의 보편적 접근성 및 건강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 SDG 2-1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전반적으로는 식량 접근성은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만은 저희보다 좀 더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가 북미 대륙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좀 저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소득계층 하위 계층의 식량 접근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소득 수준 하 계층의 경우에는 87%만이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활의 최저선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소득계층 하위에 있어서는 식량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해야 될, 또 보완해야 될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에 대한 좀 특별한
사회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및 정책 제안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평가 내용으로 담아 두었습니다. 또한 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질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현대인들은 지금 식량의 부족보다는 영양의 부족도 해결해야 될 일부 계층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영양 과잉,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또 이런 부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당뇨병, 비만, 고혈압 같은 이 생활 습관성 질병이 굉장히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서 어떻게 기후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본다면, 또한 육류의 소비를 어떻게 줄이고 또 채식과 곡류 중심, 과일 중심의 식생활로 전환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은 SDG 목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기후 문제와 관련된 목표와 또 그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들이 전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메시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유아 산모 고령층의 영양 상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지표를 국가적 수준의 지표가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 분야의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국민 영양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지만은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들을 저희가 평가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영세농가 소득 증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농가의 농업 소득은 한 20년,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질적인 또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농업에 의해서 발생된 농가 소득보다는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기반,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적정한 식품을 제공하고 영양을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의 소득의 구조 자체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 면적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농민의 고령화가 대단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농업의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전 사회적인 과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좀 제안드린 내용은 이제 영세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 방식 등을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직접 지불제와 같은 직접 예산을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 국면에서 더욱 심각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농가에서 열심히 만든 생산물들이 잘 소비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등의 공공 급식, 또 로컬 푸드에서의 판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급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표의 관리에 있어서 또 정책 목표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좀 중요한 과제로 채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SDG 2-4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 세계 융이농업의 확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좌측 하단에는 한국의 친환경 농업의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연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기농업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친환경 농업은 점점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 친환경 인증 제도에 있어서 전농약 인증이 폐지가 되고 나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그 이후로 점점 더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유기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희망적이지 않은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부는 농정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2030년까지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또 그 농약 사용량,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해서 지금 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 식품 계획이라고 하는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그 모니터링 또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그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지표, 목표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2030년까지 친환경 농업의 비중을 2배 이상 높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화학 비료, 농약의 사용량을 50% 절감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지금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 목표가 정말 달성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인가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장만 해서는 절대로 달성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농정 정책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혁신적인 정책적인 전환, 또 농업에 대한 인식,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전적 다양성 유지 SDG 2-5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보시면 전 세계적인 종자 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 한국적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생명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또 시행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해야 될 또 추진해야 될 과제들은 이런 법적인 기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한 1% 남짓 되고 있고요. 또 토종 자원들은 계속 소실되고 또 없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종자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도 국가적 수준에서 지금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획들, 또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플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농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자, 종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국적 회사들 또 외국 회사들이 소유한 그 한국 소재한 기업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종자 회사가 지금 거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농업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평가 내용과 이 시사점에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지향 지수가 0.7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출보다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 지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될 당위성 또 타당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어떤 중앙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농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또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또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투자를 늘려가는 게 그 농업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도 보다 그 높은 수준의 인식을 하고 투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전체 생산된 식품의 한 13%, 14%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부분들만 저희가 잘 이용한다고 해도 전 세계 기아를 줄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소비자들은 계획적인 식품 소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할 테고요. 정책적으로는 이 식품이 낭비되고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한데 생산 단계에서는 그 수급 조절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돼서 폐기되는 농산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유통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에 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 나라는 지금 유통기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식품 손실이 매년 1조 5천억 가까이 이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면은 식품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것은 최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를 소비기한 제도로 전환하는 이 법령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런 법적인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SDG 2번과 12번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분야의 지표들을 살펴보고 국내외 통계들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상황들을 평가하고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제언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보고서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순환 경제 분야에서는 SDGs 목표 7번 지속 가능한 에너지,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2번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3번 기후 행동에 관해서 4가지 주제,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전환, 폐기물 관리,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교육,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에너지 효율 분야입니다. 1차 에너지 집약도는 UN SDGs 세부 목표 7.3의 지표이며 한 단위의 경제적 산출이 생산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의미합니다. 즉 에너지 집약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OECD의 에너지 집약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2018년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 1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국의 에너지 효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사용량에 있어서 건물 부문 중 아파트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종 에너지 사용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주요국 중에 최하위에 속합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에는 국제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부풀려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아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갈 길이 먼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관리 쪽에서는 재활용률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치는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상과 플라스틱 처리 문제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모순적인 두 사실 사이에는 재활용률 통계가 실제로 재활용되지 못한 잔재물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재활용률은 60%에 달해서 절반 넘게 재활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활용 비율을 나타내는 순환 이용률은 그 절반 수준인 35.8%에 그쳤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에 관해서는 통계청에서 적절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관심이 있다라는 답이 71.9%,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답이 61.8%로 나타나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독일 등 해외에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교육이 의무화되어서 기본적인 환경교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시행 중인 그린 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에는 환경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교양 강의를 개설한 곳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대학생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4가지 키워드에 대한 평가 결과 에너지 효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전환 정도를 보여주는 재생에너지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재활용률 통계에 허점이 존재하기에 실질 재활용률을 의미하는 순환 이용률 개념이 빠르게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부문에서는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과 좀 밀접하게 연관된 대학과 교육 부문에 대해서 필요한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 부문에서는 대학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효율,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통계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기준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책임 있는 주체가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성 및 기후변화 공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그 한국의 법 제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 점검 체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적으로 시민사회 그룹이 있는데 그 시민사회 그룹들을 사실은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식의 그 정책과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UN SDG에서는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법 제도에 관련된 목표, 그다음에 참여 거버넌스에 관련된 목표,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환경부가 주관하여 그 수립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지속가능 발전 법 제도, 그리고 참여 거버넌스, 시민사회 활성화 및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저희 평가 결과가 포용성 있고 통합적이면서 그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법 제도가 아직은 어설프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비하다라고 저희는 첫 번째 평가를 내렸고요. 관련해가지고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난 4년 동안 상정 발의만 되고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2015년도 UN SDG가 채택된 이후로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전반적인 그 경제, 사회, 환경 정책들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희가 최근에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변화 대응 관련해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법 제도가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된 거버넌스 법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이상으로는 그것이 사실상 달성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포용적인 측면, 통합적인 측면에서 그걸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관련해서도 아직 그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라 함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여성 그룹, 농민, 노동자 이런 여러 다양한 그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그 입장과 관점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책임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그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 기반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관련된 그 지원 사업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이 그 시민사회 단체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ODA 관련해가지고도 ODA 안에서 시민사회 활동 지원 규모를 좀 확대해 나갈 것을 저희는 제안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통계에 관련해가지고 법 제도가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지속가능 발전 조례를 수립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지방정부는 기획예산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체계가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어그러져 있는 상황인 게 있고요. 현재 그 지속가능 발전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더라도 한국의 통계 구축률이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용적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통계상으로 보면 여성의 참여 비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참여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비율을 보더라도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올라가긴 했었으나 지방 정부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애인 그 고용 비율을 보면은 장애인 고용은 법에 의해서 정부 기관하고 공공기관들은 최소 전체 공무원 비율의 3%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노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그 구성을 보면 여성 민간 위촉위원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 현장 전문가분들 주로 학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의 구성조차도 지금 포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자면은 공공 민간 그 정부하고 그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관련해 가지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관련된 통계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ODA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전세 그 국제 평균보다 한국의 평균이 훨씬 더 지금 그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UN SDGs 목표에서는 이제 대중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역시 KSDGs 세부 목표를 통해서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 계층의 시민 참여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평가 지표로는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 수 및 응답률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 이제 정보공개 제도가 있는데 이 정보공개 제도가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 지표로 보겠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998년부터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제 한 22년 정도, 23년 정도 시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2000년에는 5만여 건에 불과했던 게 이제 2019년에는 이제 84만 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청구 건수고요. 이제 빨간색 그 선이 이제 정보 공개율인데 이때 정보 공개율도 이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95%에 달하는 굉장히 정보 공개 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보 공개도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정보 공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정보 공개 청구가 되게 높아지게 된 것은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전자정부화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웃 나라인 일본인 경우 정보 공개 제도 자체의 역사는 한국보다 오래됐지만은 정보 공개 청구를 디지털화,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지는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벌써 이제 15년 넘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에서 정보공개 제도는 적어도 양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정보 공개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정보 공개율이 95% 이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이 행정안전부에서 정보 공개율을 계산할 때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과 부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공개라고 하면은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온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비공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공개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부분 공개, 비공개해서 일부만 공개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정보 공개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실제로 정보 공개율을 따져볼 때는 전부 공개 비율을 따져본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80% 수준까지 정보 공개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칙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부 비공개 조항이 적용될 경우에만 비공개를 한다라고 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조항은 말 그대로 예외 조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한 20% 정도는 좀 이런 비공개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광범위하게 비공개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가 이제 적당한 비공개인지, 법에 따른 비공개인지, 아니면은 뭐 법에 따르지 않은 비공개인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이를 비공개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또다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 비공개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 건수를 보시면은 인용 건수가 높아질수록 정보 공개, 비공개가 이제 부적합했다라는 얘기죠. 일선 담당자들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공개해버렸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인용 횟수도 이제 이의 신청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관행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공개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지만, 일단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어겼을 경우 공무원에 대해 제재하는 조항이 부재하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처리를 해도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의미는 이제 대중의 알 권리가 훼손이 되고 시민들의 청구권이 훼손이 됨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그 정보공개법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등의 어떤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발표 내용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참여적 국제협력 기반 마련이란 타이틀로 17.2와 17.15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겠고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17.17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OECD 국가 평균 절반 수준인 한국 ODA 규모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유엔은 개발원조위원회 닥이라고 이야기하죠. 닥 회원국의 국민 총 소득 대비 0.7%를 ODA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고요. 특별히 최빈국 대상으로는 0.2%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르면 GNI 대비 ODA가 2015년까지 0.25%를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달성하지 못하였고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르면 0.2%로 하향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한국 ODA 재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에 따르면 ODA 순 지출 기준으로 봤을 때 ODA 순 지출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3%를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에 대비 약 2.5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 비율로 따졌을 때 GNI 대비 ODA 비율의 증가세를 봤을 때는 2016년도에 0.16%,
이것이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하게 둔화되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OECD 닭의 GNI 대비 ODA 평균 비율은 0.3%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KSDG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의 0.3% 달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공익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여유와 리더십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SDG 17.15의 세부 목표입니다. 이에 따른 지표는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 소유의 성과 체계 및 계획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서 지표를 정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GPEDC라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공여국이 협력 대상국 주도의 성과 체계 및 기획 수단을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측정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합의된 원칙과 지표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그 모니터링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GPEDC에서 만든 결과 중심 원칙 내 개발 파트너의 국가 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이름이 좀 어려운데 CRF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CRF를 활용을 하여서 17.15.1 지표 같은 경우는 CRF로부터 가져온 목표와 결과 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을 설계하는 정도를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가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동등한 우선순위 설정하는 메커니즘 사용 가능성을 허용하였다라는 첨언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특별히 좀 그 내용으로서 봐야 할 것은 17.15.1의 지표 결과값은 공여국이 협력 대상국 주도의 성과 체계 및 기획 수단을 활용하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 세 가지 하위 지표의 평균값으로 지표를 보고자 하는데요. 각 멤버를 보면 56%의 평균치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비로 대한민국의 경우 2018년 52.30%의 비교적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본 수치들의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과정상의 설명과 함께 근거 내용들이 좀 불충분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력 대상과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래서 시사점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가름하고요. 대신 마지막 부분 협력 대상국과의 정책 일치는 2003년도부터 시작된 원조 효과수성 주요 원칙 중 하나이기에 협력 대상국이 오너십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 활동의 양적, 질적 향상이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안들은 그 구도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17.17에 대한 발표를 좀 빠르게 하고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17은 국제개발협력 민간 파트너십의 낮은 지원 비율이라고 타이틀을 정했고요. OECD 닭의 양자원조 총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를 통한 원조의 평균 13%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총 지출이 약정액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같은 경우는 양자 원조 중 총 지출액도 점진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OECD 닭 평균 13% 한참 못 미치는 평균 2%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총 지출액, 한국의 총 지출액 같은 경우는 16년과 17년을 제외하면 약정액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시민사회 협력 규모가 가장 큰 코이카 통계 조회 시스템 조회를 결과를 했을 때 코이카의 총 지출 대비 민간협력 비율은 6에서 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민간협력 통계 수치는 시민사회랄지 학계 기업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실제 시민사회만 봤을 때 시민사회 협력 규모는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 협력 확대를 위해서 협력 규모에 대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제언으로서 담고 저희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열린 SDG 포럼 특별 세션인 한국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표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표자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SDG 시민사회 보고서는 SDG 시민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니 세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